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평 지금이 4시니까요. 한 1, 2교시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해서 딱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작성한 숙제 예상 문제도 몇 개 뽑았고, 그리고 문제 진짜 더럽다, 문제 쓰기 진짜 어렵다, 그런 것들도 DS, 사실 저 같은 경우는 DS 문제가 내기가 진짜 제일 어려워요. 문제가 채점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잘하시는 분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우리 반에. 그래서 와, 이것까지 외워서 쓰고 있네. 진짜 땅 끝에 있는 것까지 쓰고 외워서 쓰고 앉아 있네. 와, 진짜 깜짝 놀란 사람들 많더라고요. 외우십시오, 열심히. 이제 A2A 프로토콜. 그래서 그때 창일님이 MCP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구글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신도도 뭐 구글에서 제안했다 되게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에이전트끼리 통신하게 합니다. 근데 통신할 때 안전하게 통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그 정의에는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안전하게 통신하고 데이터를 뭐 신뢰 기반으로 교환한다라는 느낌이 좀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글에 구글이 만들었다 또는 MCP를 보완했다까지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실제 설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림이, 그러니까 에이전트니까 뒤에 붙여놓은 그림 중에서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서로 통신한다.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서로 통신한다. 이 그림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림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림을 봤는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로 통신을 하고 통신하는 데이터. 여기에는 어, 흔히 잠시만요. 앞에 있는 HTTP나 JSON 방식으로 통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쓸 게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설계 원칙을 외우긴 너무 어려워요. 설계 원칙을 외우지 마시고, 설계 원칙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는데 좀 어려워서 외우지 마시고, 서로 에이전트끼리 통신하기 위한 통신 기법 프로토콜에서는 JSON 방식을 쓰고, 그리고 SSE 통신하고 HTTP 통신한다. 이거 정도는 기술 요소로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외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주요 기능 협업할 때 아티팩트가 컨텍스트는 문맥입니다. 문맥. 아까 뒤에 있는 의도 파악이라도 있는데, 문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는 거라서 컨텍스트 또는 아티팩트, 태스크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뒤에 있는 용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키워드들 여기 보면 태스크, 실제 에이전트가 서로 주고받는 작업의 단위를 테스트라고 하고,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출력 결과, 문서나 이미지 이런 작업에 대한 결과를 아티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HTTP 그리고 JSON, 여기에 있는 태스크, 아티팩트, 또 하나 SSE까지. 여기까지 5개 키워드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아직 A2A가 정해진 게 아직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해설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해설지가 유의하거든요. 만약에 나오면 이거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ITP도 없고, 아마 내일 ITP 시험 보는데 거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해설지는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뒤에 있는 아티팩트나 태스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웹사이트 돌아가는 페이지에서 돌아가는 게 뭐 거기에는 DID,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이라고 해서 뭐 DID 통신한다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쓰진 않다. 보편적으로 쓰진 않아서 일단 빼고, 그래서 실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에 통신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하고, 메시지는 어떤 거고, 출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하고, 그런 용어들까지만 딱 5가지 용어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통신한다. 안전하게 통신하는 뭐 개방형 프로토콜이다까지만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포용법. 와, 문제 어려워요. 이거 디지털 포용. 아직 이제 법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제가 해설지에 붙여놓은 것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정리한 게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포용법. 이것도 해설지를 싹 읽어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게 없어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제처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따져한 다음에 이게 제3조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도입을 했는데 이게 10조 및 제12조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 해설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1조에 뭐고 1항에 뭐고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있다라고 하는 해설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민정지사님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여기는 그 개념을 보시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한글 같은 데에는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접근이 다소 어려우니까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거나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단글 정도를 이렇게 쓰면 좋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아까 했던 우리는 기술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기술사 법이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법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들 아까 전에 있던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 사람들이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은 네, 쓰면 되고 목적 같은 목적은 뭐 시행이 실제 공포가 2025년 1월 20일 공포가 됐는데 실제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1월 22일 날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 22일 날. 그리고 구성이 총 6개장, 6개장과 3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이 정도만 넣고 여기 뭐 조항이 6개가 있는데 총칙부터 시작해서 총정역 뭐 이렇게 두 문까지 따놨는데 총정역 황활보 뭐 이렇게 해서 총칙, 정책의 추진, 역량 함양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디지털 포용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외우세요. 6개 장과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37개의 조항은 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밑줄 정도 거니는데 실제 여기에 매칭이 딱 이 조항의 2장의 2조, 3장의 14조 이렇게 매칭은 안 돼도 돼요. 그냥 내가 여기 12조가 여기 들어가서 상관없고 14조가 3장 4장에 들어가서 그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워. 못 외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린 거는 2장에 8조가 있고 12조가 있어 외우세요. 하면 외울 수 있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못 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6장에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뭐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함량, 키오스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AI 기본법이랑 디지털 포용법이 같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같이 통과된 거, 이 두 개 법안이.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이 같이 통과돼서 이게 실제 AI 기본법도 마찬가지인 게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OLAP와 OLTP. 흔히 뭐 OLTP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데이터 OLTP라고 하고
OLTP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DW로 갖고 와서 분석할 때 쓰는 거를 OLAP다. OLAP고 그래서 흔히 얘를 OLTP.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공부할 때는 그런 사례 들었어요. 만약에 홈쇼핑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는 장바구니에 가서 결제를 해야지. 그러면 장바구니에 대한 데이터 트랜잭션이 있고 장바구니 들어간 다음에 결제할 때도 DB 트랜잭션 있잖아요. 아, 결제할 때 쓰는 게 DB 트랜잭션 OLTP구나. 그리고 이제 월분기 그러니까 이건 실시간으로 들어가겠죠. 실시간으로 데이터 배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갈 거고 스토리지는 그만큼 작을 것이고 좀 더 빠르게 응답을 하겠죠. 사실 빠르게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겠죠. 어떤 분석을 하겠냐? 예를 들어 쿠팡에서 이번 달에 많이 판매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뭐 셀렉트에서 뭐 흔히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가 더 적절하게 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뷰. 그게 OLAP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셀렉트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 셀렉트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OLAP.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말아가지고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인덱스 걸어놓고 하니까 빠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비교를 한다고 보면 OLTP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고 저장 공간도 OLTP보다는 OLAP가 훨씬 더 복잡하고 많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LAP는 셀렉트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셀렉트 분석이 맞아. 분석이 최종 분석하고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OLAP를 사용한다라는 용어를 저희는 많이 씁니다.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OLTP는 트랜잭션. 내가 데이터를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할 때 데이터에 저장되는 그 시점 이런 행위들 그런 트랜잭션 중심으로 거래 데이터의 정확한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어요. 이 OLTP하고 OLAP가 저 공부할 때까지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제 공부할 때 이거 SI에서 가장 큰 기본 기능이니까 OLTP가 그 앞단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움직이는 트랜잭션 처리를 하면 이게 DW로 저장이 되고 DW 저장된 거를 사용자들이 입맛에 맞게 아까 전에 있던 추천 기사 또는 많이 구매된 내역 또는 많이 본 기사와처럼 따로 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데이터 마트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싱 작업이 OLAP 마지막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잠시만요. 제 뒤에 보시면 OLAP 제일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OLTP는 트랜잭션 단위다. 그리고 OLAP는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해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 트랜잭션 그리고 여기는 기능 실제 주 연산은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이 주 연산이 되겠죠. DB 트랜잭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뭐 차원을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연산한다 또는 집계한다 이런 것도 용어를 롤 오버 또는 롤 다운, 드릴 다운 이런 용어들을 그 올랩에서는 씁니다. 올랩.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비교 대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여기에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OLTP는 좀 빠르다. OLAP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이 OLTP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건 OLAP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아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리드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나 쓰면 되고 또 하나 뭐냐면 OLAP가 쓰기 되게 많아요. OLAP가 일단은 앞단에 보시면
OLAP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OLAP는 DW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조회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조회할 때 엑셀에 보시면 필터링도 걸고 또 뭐 필터링 기능 쉽게 말해서 이런 필터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드릴 다운, 롤업, 슬라이싱, 디싱 그리고 피보팅 이런 올랩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능들을. 간단히 보시면 드릴 다운은 그 요약된 상위 수준 데이터에서 더 상세한 하위 수준 데이터로 내려가는 연산이다. 기능들, 올랩에서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식이구나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연산하거나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거나 차원을 변경하거나 일단 그래서 올랩은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올랩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저 데이터마트에서 데이터 저장하는데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개. 더 많아요. 뭐 여기에 데스크탑 올랩도 있는데 흔히 말해서는 M올랩, R올랩, H올랩을 제일 많이 써요. M올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차원으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차원을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RDMS가 있고 노웨이 스케일이 있듯이 이것도 차원을 나눠서 저장해 놓은 구조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랩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 테이블이 있고 행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M올랩과 R올랩을 합한 하이브리드가 H올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올랩은 3개의 유형과 아까 드릴다운 같은 드릴업, 드릴다운 같은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OLTP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딥페이크 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딥페이크 진짜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는 여기 있는 키워드들, 간이나 LSTM, 뷰 이런 것들 다 쓰시죠. 이거 말고 문제점 대응하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것도 되게 다 따쳐요. 그래서 기술들을 만약 감지 기술이라고 하면 이미지 기반 탐지 기술, 신체 특징 기반 탐지 기술, 주파수 기반 탐지 기술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두세 가지만 딱 감지하는 툴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오픈AI나 네이버에서 만든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만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짜 감지법 참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막는 툴은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신동훈님께서 작성하셨던 인텔에서 만든 페이커 캡처 페이커 첫 번째 그리고 그 컨텐츠 출처를 검증하고 기술 뭐 워터마크 부착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C2PA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2개를. 마지막 하나는 네이버의 클로바 그린아이. 이 세 개만 우리 기술용어로 알고 있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제도적으로 해서 아까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방지법 또는 아까 미국에서는 가짜 금지법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쓰기에는 뭐 3달러겐 쓰지만 딱히 기술이라고 쓰기에는 되게 없어 보이는 기술들이 많아. 쓰면서도 너무 짜치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거 뭘 쓸 수 있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C2PA가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뒤에서 워터마크를 붙인다. 그리고 뒤에는 인터넷에서 만든 페이커 캡처. 얼굴, 눈 깜빡인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눈 깜빡. 실제 눈을 깜빡이거나 뭐 실제 이미지를 캡처해서 혈류의 신호, 손에 뭐 여기 뭐 움직임 이런 것들도 본다고 하는데 기술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 세 개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딥페이크가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는. 네. 허위 보고하잖아요. 네. 저거에서도 이런 거. 이 정보 보안.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플러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써도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밀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밀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가격 변동성이 낮다라는 내용을 꼭 써줘야 돼요. 이게 지환님은 너무 딥하게 쓰더라고. 너무 딥하게 썼는데 아니야. 그냥 민간 정도? 민간에서 만든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잠시만요. 여기 뒤에 있네요.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화폐 또는 실무자산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정의이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가격 변동성이 낮도록 설계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뭐 강글 같은 데 쓰면 뭐 미국 달러나 유로, 원화 등의 실물 자산 또는 상품의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암호화폐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국의 달러, 원화 등의 실물 자산 또는 상품이나 금의 가치를 연동한대. 오케이. 그러면 유형이 들어가야죠. 유형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담보한다. 두 번째는 아까 암호화폐를 담보한다 했으니까 암호화폐를 담보한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반드시. 유형. 근데 이게 유형만 또 쓰면 싸쳐. 보통 그림은 아까 1대1 그림 있어. 여기 없네. 1대1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많이 썼는데 그 그림 짜쳐. 어쨌든 우리는 써야 되는 거는 이 유형이랑 스테이블 코인. 우리는 기술사잖아요. 기술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다 기술이 들어가야지. 기술을 안 써. 기술을 써야지. 모르겠어? 블록체인 기술 쓰면 되지. 만만한 게 뭐야?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야.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으로 써야죠. 그렇지? 유형만 쓰면 어떻게 해? 남들 플러스 알파는 유형만 쓰는 게 아니라 유형 플러스 기술 쓰는 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술 써야죠. 그래서 근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보통 민간에서 만들어요. 민간에서 만듭니다. 지금 이게 아직 민주당에서 지금 법을 하나 지금 내놓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지금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의 자산이 500억에서 50억으로 내려갔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한다는 것도 꼭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형, 기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유형들 아까 전에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유형에 따른 코인들까지 유형에 따른 코인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기술. 근데 기술 딱히 쓸 게 없더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쓸 게 없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게 담보자산 관리 시스템? 아니면 알고리즘 공급 조절. 이건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외우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럴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하니까 알고리즘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기술. 그리고 뒤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가격 오라클 같은 게 저희 보면 외부 환율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외부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한다. 그래서 가격 오라클 이것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가격 오라클 정도까지 외워두시고 나머지 아까 전에 있던 담보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담보 자산 관리 시스템. 뭔가 저는 있어 보여요. 담보 자산,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 자산을 관리한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외우는 거는 아까 유형에 맞는 코인들 그리고 기술, 블록체인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RC 20, ERC 20, ERC 20. 예전에 우리 NFT하고 할 때 진짜 이거 많이 했죠. 진짜. 그때 진짜 있었나 진강님? 7일 그때 있었나? 공부할 때? 예전에 NFT 또 뭐 있었죠? NFT가 그랬죠, NFT가. 한창 핫할 때. 저는 아직도 NFT를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니어스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원법? 맞아, 있어요. 그건 3달러를 쓰면 되죠, 그거는. 썼더라고. 그리고 지원님도 그거 썼더라고, 3달러. 지니어스, 트럼프, 미국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썼더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BM. IBM 기출에 나왔죠. 기출에 한번 나왔는데, 의도 기반 네트워크.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네트워크가 스스로 네트워크 정책의 설정이나 운영, 관리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되게 쉽네요. 사용자의 의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인텐트. 나의 의도.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맥락은 컨텍스트예요. 의도는 인텐트고. 이 용어를 인공지능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인공지능에서는. 맥락과 그 컨텍스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나 맥락, 컨텍스트나 인텐트라는 용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내가 사람이 장비별로 CLI에 와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겠죠. 정책 설정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IBM 같은 경우에는 야 요즘에 판매팀 직원이 새로 왔는데 외부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고 그냥 내부에 있는 인터넷만 가능하게 해줘 라고 그 말만 하면 알아서 얘가 정책도 설정을 하고 포트 설정하고 VLAN, QoS 보안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설정하는 걔네가 알아서 설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마땅히 쓸 게 없어요. 쓸 건 없지만 여기서 보면은 의도에 대한 내용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좀 순서를 보면 관리자가 명령어를 낼 거예요. 야 누가 왔어 새로운 사람 왔는데 얘 어떻게 해줘 인터넷만 해줘 알았어 그럼 얘가 컴퓨터 IBM이 알아서 상대방의 직원의 의도를 인텐트를 파악해서 정책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검증하고 검증 모니터링 이런 식의 일련의 패턴으로 IBM이 동작하게 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도에 따라서 정책을 설정한다. 그래서 의도를 번역하고 직원의 의도를 분석한 다음에 그 의도에 맞는 VLAN이나 포트나 이런 것들을 정책을 설정하고 이제 이거는 자동화 스크립트 통해서 하나 더 폐쇄 루프 컨트롤 이 정의를 보면 외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능 미달 정책을 생성 또는 보완해서 피드백 만약에 내가 정책을 생성했는데 자꾸 뭔가 틀렸어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정책을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폐쇄 루프 컨트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IBA는 정책을 잘못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설정을 다시 폐쇄적인 루프 그 공간 안에서 다시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운영이 자동화되고 오류가 감소하고 뭐 운영이 그런 것도 있겠죠. 비용도 적게 들고.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쓰는 건 진짜 쉬운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뭐가 키워드인지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해설지를 여러 개 보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걸 되게 많이 뽑은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키워드다, 이게 키워드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근데 여러 개 ITP 해설지, IBM 실제 KPC 해설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기출이 하나 있고 모의고사 하나 있고 ITP에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도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고 뭐 자동화 스크립트 있으나 없으나 사실. 근데 정책은 당연 정책을 성취를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니까. 여기서 실제 뭐 QoS, SDN 이런 것도 써도 되긴 하겠죠. VLAN 설정하는 것들은 이거는 뭐 관계 같은 데서 의도에 맞게 설정해준다라는 관계를 써주면 되지만 그래서 키워드 뽑기가 저도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렵긴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쓰는 키워드가 애매해서 핫하지 않은 토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해설지를 비교한다. 여러 개의 해설지 비교해서 공통으로 나오는 거. 사실 제가 내가 보기에는 모니터링이나 정합성 검사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비교하면서 키워드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 그리고 정책. 자동화 스크립트는 있으면 좋겠죠. 이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없어도 그만이고. 다음 넘어가서 UAM은 쉬우니까 이제 UAM은 뭐 UAM 잘 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버티포트 EVTOL 정우님 이거 그 버티포트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발음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그 외국인 말로 외국에서 영주권이 캐나다? 유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다들 지루하셔가지고 지루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끊을게요. 한 시간만 더 하시죠. 그래서 EVTO의 버티포트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지구 도시 내 항공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내 공항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공항이 여기 있는 버티포트. 이게 그래서 수직 버티컬과 공항 에어포트가 줄여서 버티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착륙해서 공항에 내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과 공항의 합성어로 도시명 소형 공항 인프라다. 버티포트. 그리고 이 VTOL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술입니다.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 이 VTOL은 그래서 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때 보면 진짜 되게 이게 저 찾아보니까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되게 어렵대요. 이렇게 착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게 기술이래. 그러니까 그 이 VTO에 따라서 기술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도냐, 뭐 이렇게 도냐, 뭐 이렇게 도냐 이거에 따라서 뭐 종류가 세 개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 어려운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 멀티로더, 스틸트, 뭐 리프트, 이거는 사실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스틸트형, 리프트 크루즈형, 멀티로더 이런 식으로 그 프로펠러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종류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건 놔둬, 이건. 이걸 어떻게 해요? 어쨌든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예전에 뭐 썼던 것들은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ATM이나 UTM 이런 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ATM, UTM 그리고 UATM이나 또 ATU 이게 다 그 항공과 관련된 시스템들이에요. 항공 시스템. ATM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공기 항로와 운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UTM 같은 경우는 드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드론. UATM은 기존 항공이고 UTM은 그래서 섞어야겠죠. 섞어서 하는 게 ATU라고 하기도 하고 UATM, 섞어서 UATM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심 항공을 위한 차세대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지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ATU 는 ATM과 UTM을 섞어서 나온 ATU 차세대 항공 시스템. ATU 또는 UATM. 여기에 U만 떼서 앞에 넣어서 UATM. 같은 말인데, 같은 말. UATM이냐? 왜? ATM. 조사 있어. 조종사는 없을 것 같은데. 관제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관제를 하지 않을까요? 운전해야지. 운전? 아씨, 내가 안 타봐가지고. 아씨, 타보고 얘기해줄게. 타보고. 근데, 제가 그때 옛날에 그 네트워크 강의를 한 번 했을 때 UTM을 했는데, 영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을 때는, 운전자는 안 내렸어요. 운전자는 안 내리고, 승객만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없잖아. 드론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람이 지금 사람 있대? 기술이 달라가지고 지금은? 사람을 하는데 나중에는 최종 목표가 사람 없이 하는. 자율주행 같이 그렇게, 자율주행처럼. 되게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그래서 그 버티포트, 여기 버리포트 주차장이죠. 공항 있잖아요. 가까운 공항들이 몇 개 있는 거야. 잠실에 어디 있고, 뭐 송파에 어디 있고, 여기 경복궁이면 그 정부청사 앞에 뭐 운동장 같은데 정부청사 운동장 거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듯이 가서 그냥 발권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시 가면 타서 하면 쭉 날아가더라고요. 쭉 날아가서 내려서 또 공항에 내려서 거기 공항도 버티포트겠죠. 내려서 출근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차세대로 보는 게 카카오 T 예약하는 것처럼 카카오 UAM을 예약하는 거죠. 카카오 UAM을 예약해서 나는 몇 시에 어디까지 갈 거니까 금액이 얼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리운전 들은 것처럼. 근데 한 번 가면 한 50만 원 되지 않을까? 싸나? 50만 원도? 하고 있죠. 지금 전라나 고흥인가? 뒤에 제가 좀 붙여놓은 게 있는데 고흥인가 뭐 그런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아니야, 서울 못해요. 잠실 나도 잠실. 그러네요. 어디까지? 금정공항까지 7만 원인가. 그때 내가 탔었나? 아니야. 기다려봐. 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잊어. 어쨌든 기술은 그래서 버티포트랑 EVTOA랑 뭐 MOU, MR, 뭐 M 뭐였죠? MRO 또는 사실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배터리가 얼마만큼 오래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나 ATM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 가져가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사실 다 필요해요. 5G 통신도 필요하고 여기 그 위치 추적이나 한바퀴 시스템 GNSS 이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내용, 보안, 환경 오염, 친환경 연료 배출감 저감 기술 이런 것들도 실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짜치잖아.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근데 이걸 기억하셨다가 나 쓸 게 없어. 이 VTO에 버티포트 그리고 UTAM 썼는데 쓸 게 없네. MRO 썼는데 2개 모자라네. 그때 그러면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했지.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항법 GNS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한 채운 용도니까 핵심 기술은 그걸로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준화 동향은 지금 한국이 KUM이고 그리고 미국이 나사에서 FAA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은 EASA. 이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까지 어떻게 해요? 근데 KUAM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KUAM 그리고 챌린지.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막 따라서 그렸어요. 이런 게 있으면 괜히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그리지? 그리고 꼭 이거를 어디든 썼어요. 이거에 매칭되는 토픽이 아니어도 썼어요. 억울하니까. 암기해서.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이겠지? 추진 내용이네. 추진 전략이네. 이런 있어빌리티한 내용들, 지속 가능성, 국민 편의, 이런 것,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키노트에 항상 넣어놓고 항상 있어 보이는 용어만 저는 외우고 되겠어요. 근데 있어 보이는 용어를 외워서 돌아다니면 쓸 데가 진짜 많아요. 나중에 회사 발표할 때도 그렇고 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면접할 때도 그렇고 있어 보이는 용어, 지속 가능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요즘에 진짜 재수없는 새끼들 말할 때 그러죠. 우리의 컨센서스를 어쩌죠? 그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한창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있을 때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이런 용어들을 은근슬쩍 계속 쓰면 되게 고급진 단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꼭 답안지에도 쓰면 잘 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RPA도 RPA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 진짜 6.5점을 못 맞아요. 절대 못 맞아요. 절대. 아마 모험담만 올라오는 거 보세요. 몇 점 맞았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동님 거랑 영왕님 거랑 진강님 거 6.3에서 6.2? 6.2?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뒤에 붙여놓은 거 있는데 붙여놓은 기술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기술들 진짜 이런 기술들만 쓰면 6.1,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RPA를 왜 하는지 간근에 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더 많이 나오는 AX 이런 기업의 AX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휴먼 에러를 감소한다. 이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 이런 것들을 좀 강근에 좀 재밌게 넣어주면 좀 임팩트가 저는 강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누구나 쓰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건 진짜 못 써도 5.8점이고 잘 쓰면 6점이에요. 여기 힘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절대 없죠.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에 임팩트. 근데 이걸 또 3달러가 없이 쓴다? 그럼 또 망하시다. 어느 정도 힘은 주되 갈아넣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OCR, 스케줄링, 메일링 스크립트, 자동화 스크립트, 그리고 IPA, 그리고 로봇 애저 서비스, RAAS. 실제 RPA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실제 어느 단계에 있고, 이제 자연어 인식을 하고 대화한다. 이렇게 3단계까지 작성이 되면 되겠죠. 이걸 너무 힘주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게임 체인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AX.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럼 넘어갈게요. VDI는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VDI 4개. VDI는, 뒤에는, 가상머신.
스토리지, 어디 갔냐? 스토리지, 가상머신, 그리고 세션, 그리고 액세스, 클라이언트.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상머신이라고, VDI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원격 접속하자, 원격. 이게 핫한 게 코로나 때, 코로나, 원격 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VDI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글에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좋죠. 그래서 망불리나 보안 이슈로 인해서 또는 재택근무, 원격 교육,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가상의 정의를 보면 VDI는 데스크톱 환경을 구성하여 중앙 서버에서 실행하는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하는 가상이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서. 그래서 VDI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그 세션, 가상 머신을 클라이언트 서로 연결해주는 그 세션 계층, 그리고 가상 머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계층,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계층,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세션, 가상 머신. 이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반드시 들어가시고, 여기 뭐 VPN 같은 거 쓰시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쓸 때 삐까 천지입니다. 천지. 그리고 VDI 접속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트릭스 많이 쓰죠. 시트릭스. 에이저. 이런 것들 툴 같은 것도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쉬운 문제인데 다 외워야 돼요. 쉬우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있던 문제 중에서 디지털 포용법, AI 프로토콜, 실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디지털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VDI도 마찬가지. 근데 최소한 6점 이상은 맞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개의 키워드와 이거를 꾸며주는 미사오구들, 아까 전에 있던 코로나, 원격근무, 재택근무, 망분리, 보안, 이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간글에 작성이 돼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VPN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VDI, 실제 어떤 업체 VDI 제일 많이 써? 라고 하면서 뭐 시트렉스나 애저나 그런 것도 VM웨어 쓰면서, 현재는 어디에 시트렉스에 VDI 가장 많이 사용함? 라고 마침표만 지금은, 얘가 진짜 VDI 업조에서 일하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키워드만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키워드만 쓰면 나를 째려보는 게 빨리 끝나는 얘기 같은데. 안 끝낼 겁니다. 1교시까지만 하고 싶게요. 다음은 웹 3.0. 웹 3.0도 한번 나왔습니다. 웹 3.0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인터넷의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탈중앙화. 중요하죠. 탈중앙화 그리고 이용자 주권, 사용자 주권 모든 거는 개인이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용자 주권, 사용자 주권 그리고 지능형 웹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다. 분산형 웹. 개인이 중요해요. 탈중앙화 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주권, 사용자 소유권, 사용자 주권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이것도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그때 뭐였죠? 블록체인 기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맞닿아 쓰는 게 보통 블록체인 또 뭐였죠? 제일 위에 표 있는 게? 그다음 밑에. 그 뭐? MS SQL 말고. 오라클. 아니, 스테이블 코인 기술료도 내가 맨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 밑에 뭐가 있냐 물어봤어. 가격 오라클. 프라이스 오라클. MS SQL 말고.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이런 용어들로 작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기술 용어는 이런 기술도 써야죠. 사실 여기에 있는 탈중앙화나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을 키워드 넣기는 참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간글이나 리듬 같은 데 쭉 써주시고 그리고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DI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뭐 DF, NFT 이런 것들, DAO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을 작성해 주시고 지능형 웹도 지능형 웹, 시멘틱 웹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딱히 진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웹 3.0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건 진짜 명확하게 없어요.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웹 3.0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야겠죠? 용어를 한번 생각합시다. 용어만. 탈중앙. 오케이. 시멘틱에. 어? 그래프? 소유권. 이게 두음이 있구나. 반 자르고 여기다가 1.0, 2.0, 3.0. 2000년도 뭐 2000년도, 2010년도, 2010, 2100년도네 이건. 어쨌든 이렇게 해서 2200년도 이렇게 해서 개인, 탈중앙 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있어 보이지 않나 이거? 아까 제가 막 그렸던 그림 있잖아. 되게 있어 보인다니까 이거 진짜. 그래 보라니 근데 이걸 통짜로 그리면 되게 없어 보여. 통짜로 그리면. 그래서 일부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이유가 그래요. 꽉 차 보이려고 그리는 거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5.0.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 중심. 왜 인간 중심인지 모르겠어. 기존의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화나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5.0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제조 혁신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인간 로비 협업 이런 것들 다 쓴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버린 용어들이죠.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근데 이게 키워드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이건 두는 뭐야? 없어요. 인지회?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에 그래서 나 채점할 때 보니까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저희 패러다임이에요? 4.0은 아니고? 4.0은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패러다임이 뭔데요? 근데 어쨌든 인간 중심으로 제조 시스템이 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 5차로 이제 발전한다. 그래서 5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5차는 인간 중심을 변하고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기술 그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진강님이 했던 인지회로 쓰기에는 너무 짜쳐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들을 뭐가 있을까라고 엄청 막 또 찾아봤죠. 그러니까 얘네는 봐봐 이건 핵심 요소지. 그러니까 기술 측면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 그래서 뽑은 게 로봇 일단 협동 로봇 그리고 AI 들어가니까 XAI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공장이니까 CPS 있잖아 CPS. 그러니까 AI 하나 붙여서 AI CPS. 그리고 3D 프린팅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3D 프린팅 말고 좀 더 5차 산업혁명에 맞게 뭐 없나? AI 붙이는 있구나. AI 3D 프린팅. 디지털 트윈.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도 괜찮죠. ESD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이것만 쓰기에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2교시형의 인더스트 5.0의 핵심 요소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오케이. 근데 인더스트 5.0만 기술 요소 쓰면 어떻게 할 건데? 기술 요소 쓰면 안 쓸 거야? 이거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거야? 만들었어야지. 우리 항상 만들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웬만한 기술 만들어 써야죠. 그래서 기술사니까 기술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답안지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이런 것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특징이나 요소로만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에서 유형으로만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기술도까지. 근데 기술도 쓰고 유형도 쓰면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만약에 3달러 깔 수 있으면 3달러의 유형을 쓰고 2달러의 기술 쓰면 되는 거. 다음 LOD. LOD는 이제 많이 아시니까 보통은 LOD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웹상에서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오픈 데이터하고 링크드 데이터하고 합친 게 LOD인데, 오픈 데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고, 링크드 데이터는 웹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나는 맛집도 검색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만약에 여행사도 검색을 해야 되고 어디도 검색을 해야 되고 다 각각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웹상에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긴 하지만 그 데이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쳐봐요. 내가 만약에 나는 오늘 가서 제주도로 갈 거야. 그러면 제주도의 맛집과 뭐 거기에 있는 숙박업소와 그 관계된 요소들까지 다 나한테 리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알아서 제주도와 관련된 항공과 관련된 맛집과 관련된 커피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한테 추천해 주는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구나. URI, XML, RDF 중요하죠. OWL, 온톨로지, 스파크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구성하고 실제 그런 데이터들은 팀 버너3 이거죠. 개방형 데이터 수준에 따라서 5단계 이것까지 3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면. 마지막 하나만 하고 쓸게요. D컵 이거는 데이터 센터 DCI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경제지만 우리 매일경제가 여기 충무로에 있지만 충무로에도 있고 삼성에도 있고 어디 전라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관리 인프라. 왜 하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위치에 분산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알겠네요. 데이터를 복제하고 동기화하고 데이터 간 자유로운 이동, 워크로드 이동, 그리고 재복구, 부하 분산, 로드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개의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 간에 실시간으로 통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SDN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SDN 얘기하죠. 여기는 SDN 나오고 데이터 통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DWDM, 방통신 DWDM,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나 스위치 같은 거 설정하는 MPLS, 그리고 전송할 때 쓰는 WDM. 이 두 개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개. 그리고 MPLS까지. 하나 더 하면 SDN.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광전송 기술. 좀 더 얘기하면 뭐 여기는 QoS도 있을 수 있겠죠. QoS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하는 VXLAN, MPLS 이런 것들까지 작성이 되면 되겠죠. SDN. 뭐 SDN 3달락 써도 되고요. 쉬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고 2교시 진행할게요. 프로토콜이 알고리즘 폰 예시로 문화랑 체력을 보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체력 쓰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그거 쓸데없지 않나?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낫지 않아. 근데 네가 그거 쓸데없어.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니 나는 써도 될것 같아. 그거는 일단 아까 사례니까. 주연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격한 사람들 위에서 시작된 거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그런 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승 당신 보세요. 일단 변화 씨가 조용히 그냥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포 없어요? 태우지. 저 아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었어.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씨, 이규씨, 자 좀 그만 봐, 자 좀. 그만해, 뭐 이렇게 자를. 일자자로만 봐야 돼, 일자자로만. 아, 진짜. 도형자가 일자자로 공부해야 아주 그냥. 연관 분석에 대해서, 연관 분석, 아프리오 알고리즘, 그리고 지지도, 신뢰도, 상상도 구하는 거. 문제 많이 안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전에 초창기에 뭐 2, 3, 4기 때까지는 문제 풀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를 풀 많이 안 내서 네, 이제 다시 문제풀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계산하는 식만 일단 알고, 그러니까 우리 연관 규칙이 있는데 연관 규칙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아프리오 알고리즘이 같은 게 아니라 연관 규칙 안에 있는 연관 분석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아프리오 알고리즘이다. 흔히 우리 배깅이 있죠. 배깅의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이것처럼 연관 분석에 있는 알고리즘이 아프리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연관 규칙 분석 알고리즘인데 이때 데이터의 빈발 항목을 기반으로 각 데이터와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위한다.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위해서 여기는 빈발 항목 집단이라고 하죠. 빈발 항목. 빈발 항목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연관 규칙에서는 빈발 항목이 뭐냐면 보통 특정 항목들이 조합 일정 비율 이상 나타나는 경우 특정 그 데이터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처럼 특정 항목들이 일정 비율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보통 그 빈발 집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프리오 알고리즘 이런 집합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오 알고리즘이나 또는 연관 규칙에 나올 때는 여기 써 있는 빈발 항목이라는 키워드를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방법이다. 근데 이때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야. 지지도 값을 구한 다음에 실제 지지도하고 신뢰도를 구해서 마지막 향상도까지 구한 다음에 향상도를 통해서 이게 1 이상이면 서로 그게 연관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이따가 설명드리는 민감도 분석 거기서도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EMV에서도 1 이상이면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듯이 여기에도 향상도 보통은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산다 또는 맥주를 사면 기저귀를 산다. 여기서는 커피랑 와인과 커피 관계를 유추한 겁니다. 와인과 커피. 지지도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중. A와 B가 동시에. 그리고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A를 포함하고 있는데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A분의 지지도를 쓰면 돼요. A분의 지지도. A분의 지지도가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는 B분의 신뢰도. B분의 신뢰도.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B분의 신뢰도. A 지지도는 두 개 같이 교차 검증이고 왜냐하면 이게 개념으로 외우기는 너무 어려워 수식을. 그러니까 첫 번째 지지도는 쉽잖아. 지지도는 전체가 몇 번 나왔는지 전체 중에 몇 번 나왔는지가 지지도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고 B야. A고 B인데 A는 첫 번째 구한 지지도고 두 번 B는 마지막은 B분의 신뢰도.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지도야. 아까 지지도가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와인을 구매했을 때 커피였어. 와인하고 커피. 두 개 같이 나오는 경우 총 6이죠. 6분의 와인이나 커피 나온 게 하나, 두 개, 와인이나 커피. 총 3번이죠. 트랜저 3번이죠. 6분의 3. 이게 지지도예요. 이 지지도. 그리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고 하면 신뢰도는 지지도 분의 A라고 했잖아요. 지지도분의 A. 오케이? 이렇게 외우세요. 지지도분의 A. A는 아까 전에 했던 지지도는 6분의 3이야. 그렇죠? A는 총 A가 몇 번 나왔는지. 6번분의 6개 트랜지션 중에 Y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의 5. 6분의 5가 신뢰도. 계산하면
6 없어지고 5분의 3. 이게 신뢰도. 향상도는 아까 향상도는 B여죠, B. B분의 여기 있는 위에서 계산한 신뢰도였잖아요. B분의. 그러면 신뢰도는 아까 전에 5분의 3이죠. 5분의 3이고 B는 전체 6개 중에 6분의 커피가 몇 번 구매했는지. 커피가 한 번, 두 번, 세 번. 6분의 3. 6분의 3. 넣어 있어요? 네 번이요? 6분의 4. 이게 지지도 향상도고. 계산해보면 20, 18. 계산하면 10분의 9. 그럼 0.9가 나오겠죠. 0.9니까 와인과 커피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지막 결론 내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어? 뭐라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결론은 얘가 계산 잘못했겠지. 얘가 숫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걸 제가 하나 일부러 다 붙여놨어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뒤에 한번 붙여놨거든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한번 구해보세요. 지지도 신뢰선. 이거는 기저귀랑 맥주입니다. 지지도 기저귀와 맥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일단 지지도는 교차. 신뢰도는 A분의 앞에 거. 다음에는 B분의 앞에 거. 한 2분만 드릴게요. 2분만. 총 트랜지션 4번 있죠. 그래서 기저귀하고 맥주랑 같이 이런 것들. 혹시 분수를 계산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아서. 됐죠? 하고 있나요? 나왔어, 우주? 책 나왔어? 하는데 변제를 했나? 산수 못하네. 같이 해볼까요?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보수파울 다졌어야 했어. 보시죠. 먼저, 지지도. 일단 지지도 우리가 구하고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야. 그런데 신뢰도는 A분의 지지도, 향상도는 B분의 신뢰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그럼 지지도는 뭐야? 총 4분의 기저귀하고 맥주. 하나, 둘, 없네. 4분의 2. 그러면 얘가 2분의 1. 오케이? 지지도 2분의 1. 그럼 이제 여기서
2분의 1분의 지지도가 2분의 1이야. 그 A는 총 4번 중에 뭐 나왔어? 4번 중에 맥주가 기저귀냐? 뭐예요? 기저귀가 그러면 1번, 2번, 3번. 3. 그러면 계산하면 2.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네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 신뢰도는 여기 3분의 2 계산 나왔어. B는 맥주 2번 나왔어? 한 번. 두 번이요? 4분의 2. 맞죠? 여기서 계산해보면 2 없어지고 3분의 4. 그러면 4, 3, 3. 1.33 되겠네. 그러면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개념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딱 수식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 수식을 쓴다. 지금 보면 이것만 알면 돼. 수식은 지지도 P 확률이야. 확률 P A 교집합 P.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이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지도가 위로 올라왔네. P A 교집합 P. 그러면 A P가 일어났을 때 확률 A. 다음. 이건 좀 어렵네요. 일단은 B.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쓰나 이거를? 이런 수식 어떻게 쓸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이고 PA분의 PA 교집합 B죠. 그러면 얘하고 묶이니까 PA 곱하기 PB는 P 교집합 A 이게 되겠죠. 그러면 수식 맞나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쓰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초등학교를 대학은 좋은데 갔는데 산수를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연관분석 나올 때면 이게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랑 그거야. 베이장 알고 싶어. 진짜 개꿀. 베이지 수식수만 잘 알려줄까요? 계산하는 방법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런데 B에서 정상 불량의 확률 보통 B에서 불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0개를 뽑았는데 뭐 1%의 불량이다. 이거는 5개를 했는데 3%의 불량이다. 얘는 뭐 8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7%의 불량이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얘를 뽑으래. 오케이. 그러면 얘를 뽑으래매. 그러면 5 곱하기 0.03 B를 때려 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10 곱하기 0.01 이거 A죠? 더하기 5 곱하기 0.03 더하기 아까 7 8이네 8 곱하기 0.07 이렇게 하면 수식이 끝나요. 이게 베이지 꺾었나요? 꺾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수식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어쨌든 여기서는 아까 이전 수식 여기 있는 수식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빈발 항목에 대한 내용,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향상도가 1 미만이면 우연이고 1 이상이면 얘는 우연이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더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데이터 안심구역. 이게 싸잡아서 나와서 사실. 싸잡아서 나와서 이거는 사실 근데 해설지가 좀 별로라서 제가 그 해설지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랑 데이터 안심구역 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근데 개인정보 안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예전에 처음에는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이게 데이터 기본법에 나왔나? 아마 맞죠. 데이터 기본법에 처음 나왔을 때 데이터 안심구역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 한번 한창 내다가 안 냈었는데 미개방 데이터 또는 민감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신청을 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다 분석 플랫폼이 있어서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중에 반출해도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이걸 컨펌 받고 나중에 메일로 받는 식. 이게 데이터 안심 구역이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같은 개인정보를 안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공간. 제일 중요한 거는 PET 실증 인증. 여기서 이게 다른 것들 여기서 뭐 그 인증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구분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거 법적 근거. 사실 이건 가이드예요. 가이드 법조항이 아니라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알고 그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가이드.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산업법 제11조 이거는 대부분 다 쓰셨더라고요. 또 하나 목적이 아니 그 시행일이 개인정보 안심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안심구역은 2029년 9월. 주체가 여기는 개인정보 개보이고 여기는 과기정통부. 딱 이 차이만 좀 명확하게 쓰면 될 거예요. 명확하게 쓰고 그리고 개인정보는 제일 중요하게 나온 건 PET죠. PET 용어를 꼭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랑 데이터 안심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지는 이게 별로 예쁜 게 없어가지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메터도 이게 응용에 한번 나왔습니다. 응용에 나왔는데 아직 관리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메터의 개념 그리고 메터의 네트워크 스택에 나왔는데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됐어요. 항상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에 LG 냉장고, 삼성 TV 있었는데 얘네가 호환이 안 돼서 같이 그러면 삼성과 LG 거 각각 그 앱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또 이게 온라인 방식이다 보니까 온라인이 안 되면 안 돼. 어떻게 하지? 이걸 좀 통합하면 안 될까? 그 기존에는 제조사마다 통신 방식이 달라서 비교환이 안 됐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표준 통신 규격을 서로 교환해서 만들자.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성 만들어서 하나의 앱으로 LG도 관리하고 삼성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자. 근데 써보니까 인터넷은 기존에 인터넷만 되고 인터넷 없으면 제어가 안 됐는데 그래? 알았어. 로컬에서 제어할 수 있게 네트워크 단전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멀티 어드민, 하나의 어드민에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멀티 어드민 그리고 로컬 제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로컬 제어. 그리고 여기서 쓰기 위해서 상호 연동성, IP 프로토콜, 와이파이, 스레드 이런 네트워크 스택, 표준 통신 규격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 스택 그림이기 때문에 스택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유일하게 싫다고 하는 그림 중에서 스택이 싫다고 했는데 스택은 이거 그려야 돼요. 똑같이 그리진 않아도 돼. 밑에 있는 이거 와이파이 스레드 한 2개 정도 깔고 그 다음에 IP 깔고 메터 깔면 돼요. 이 정도만 깔면 되지. 여기서 최대 4계층만 그리면 돼요. 4계층만 그리면 되지. 여기 네트워크 브릿지 깔고 맨 위에 있는 사용자 그 클라우드까지 쓰면 제조사까지 쓰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총 여기는 4개 단계만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IP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IP 기반. 제일 중요합니다. IP 기반 프로토콜에 여기 서브로 들어가는 게 와이파이, 이더넷, 스레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IP 기반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세부 기능들은 로컬 제어, 그리고 멀티 어드민, 메터 브릿지, 그리고 메터 허브까지 작성을 해주세요. 이건 대부분 잘 아시니까. 대부분 많이 작성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뭐였죠? 이게 뭐 보통 홈 IoT 표준 많이 쓰더라고요. 홈 IoT. 홈 IoT 관련된 표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썼을 텐데, 여기도. 여기 없네요. 홈 IoT 한번 표준 찾아보시면 홈 IoT에 관련된 표준이 좀 있을 거예요. 찾아보고 알려주세요. 네. 톡방에 던져주세요. 다음은 악영향이랑 대응 방안. 악영향 대응 방안. 이게 문제가 잘 읽어보세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클라우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어요. AI와 관련된 이런 것들 신기술 등장했어.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긍정적도 있지만 반대로 보안, 윤리, 사회 등의 악영향도 있어. 이때 악영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써라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신기술의 악영향을 써야 되지 일반적인 악영향을 쓰면 되게 답안지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악영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근데 신기술 잘 깔았더라고. 신기술이 있어. 현재 이 신기술이 있고 근데 여기 간글이 있어야겠죠. 간글이 IT 신기술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위험과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작성이 되면서 여기에는 일단 AI가 들어가니까 편향성이나 책임 불명확성 그리고 일자리 불안정,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이런 용어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해킹 공격 단순히 이렇게 보안 랜섬웨어, 제로 트러스트 그 APT 공격 이렇게 좀 너무 노멀하게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맞는 이런 용어들을 써야지 좀 더 그 답안지가 와닿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흔히 IDS, IPS 좋죠. IDS, IPS 좋은데 그 많은 것보다 우리가 흔히 뭐가 있었지? 아까 우리 1교시에 나왔던 디지털 포용. 신기술에 대한 문제점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문제점이라서 이거를 디지털 격차가 생기고 소외계층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XAI, 보안이니까 IDS, IPS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IDS, IPS 쓰고 요즘에 핫한 제로 트러스트나 아니면은 MLS나 이런 것들도 같이 써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 보면 밑줄 친 거는 규제 샌드박스다. 포용적 디지털 접근 또는 XAI,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런 건 용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거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어떤 누군가 썼는데 저는 그 위험 중에서 이런 것만 찾았었죠. 책임성, 불무명성 이런 악영향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데 누군가가 디지털 침해. 근데 전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디지털 침해. 이게 진짜 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디지털 침해.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꼭 디지털 침해를 쓰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거에 비슷한 용어를 써서 이런 느낌으로 디지털 관점으로 신기술 관점으로 악영향이랑 대응 방안을 써주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해킹 공격, 랜섬웨어 공격,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답안지가 와닿다. 네, 법은 신기술 관련된 법이 많네요. AI 액트부터 시작해서 AI 기본법, 비플정은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다음 넘어갈게요. 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위험을 수치화한 게 정량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실제 2번 나왔습니다. 2번. 동일한 문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이 2번 나온 문제를 꼭 키워드 기반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치가 그때 이게 123에 나왔을 때가 의사결정 트리 금전적 몬테칼로 민감도인데 근데 최근에 한번 나왔을 때는 문제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뀐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는 민감도부터 나왔는데요. 민감도 금전적 의사결정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먼저 의사 해설지 나와 있는 대로 의사결정 같은 경우 보면 네, 효용 이론이 이게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위험 관리다. 사실 위험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트리 형태로 나타낸다. 의사결정 트리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위험도 그런데 트리 형태로 나타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만약 돈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새로 샀어. 근데 신축을 할까 개선을 할까 2가지 방법이 있을 때 이걸 계산하는 게 뒤에 있는 EMV입니다. EMV. 금전적 기대값 분석. EMV를 통해서 실제 내가 이 아파트를 신축이냐 개선했을 때 뭐가 더 좋은지를 계산해보면 신축을 호황일 때 80억, 마이너스 30억. 그리고 내가 그 유지보수만 했을 때 호황일 때는 70억이 이득을 들고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10억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 분석 기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축을 해야겠죠. 신축. 왜냐하면 호황이 80억, 수익이 80억이 제일 좋은데. 근데 하지만 그렇게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효용 이론이라고 해서 내가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의사결정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효용 이론에 따라서 실제 이득이 여기 훨씬 80억이라서 많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여기는 마이너스 30억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축을 하지 않고 나는 유지보수만 할래라고 해서 나의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효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EMV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 EMV 값은 효용 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그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실제 만약에 금전적 기대값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서 금전적 기대값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일단 정의를 보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가치와 확률을 곱한대요. 사건의 가치와 확률을 곱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 장애 위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확률이 20%예요. 20%고 손해가 났을 때 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둘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과 가치를 곱한다. 확률과 가치를 곱해서 실제 이게 0보다 크면 오케이. 기회가 되는 거고 0보다 작고 마이너스의 음수야. 이거는 위협이 된다. 이것까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몬테칼로 트리. 몬테칼로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모든 확률 기반으로 뭔가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일단 모든 환경은 불확실한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환경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모델을 만들고 난수를 발생시켜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서 이때는 내가 사면 안 되는구나. 사면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 확률 분포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환경이 급변하잖아요. 보통 급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그 위험에 미치는 민감도에 대한 영향을 토네이도 분석 통해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토네이도 그림입니다. 이게 토네이도 그림이라서 토네이도 느낌으로 그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네이도. 정량적 위험 분석이기 때문에 위험 분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회전환수, 활공증대 이것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마지막 6번. PSLT하고 LTER, LTEM. 사실 이것도 문제 딱히 쓸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많이 알고 있는 건 PSLT에 대한 기술을 많이 알잖아요. 그 그룹 통신에 대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LTER이랑 LTEM 이거에 대해서 기술을 한두 개씩만 좀 알아가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간섭이 있으니까 이런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렌시에러닝을 작성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내봤고요. PSLT 같은 경우는 그룹 통신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죠. 4개. 보통 4개 많이 쓰죠. 4개, 5개. 그리고 이 모든 3개는 700MHz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PSLT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LTER 같은 경우는 철도입니다. 철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00MHz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은 뭐냐면 핸드오버 기술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핸드오버. 왜 핸드오버지? 찾아보니까 철도가 산도 지나가고 지하 이런 그 굴다 같은 데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 네트워크가 많이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할 때 핸드오버가 얼마만큼 잘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오버 기술. 그리고 열차 제어 서비스, 철도 무선 서비스. 이 정도로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딱히 쓸 게 없거든요, 진짜. 그리고 LTEM은 해상에서 쓰는 건데 여기는 AIS. 바다에서 쓰는 GPS. 제일 중요하면 세월호 때도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했었죠. AIS. 마지막으로 여기 좀 적어놓은 게 있네요. PSLT는 여기 있는 LT 그룹 통화 그리고 상호 운용성 QoS 그리고 LTER은 열차 전용 QoS. 진짜 짜치하다. 그냥 무슨 QoS보다 열차 전용 QoS. 그러면 QoS인데 열차에서 쓰는 QoS가 따로 있나? 그런 느낌 들잖아. 고속 핸드오버. 지하 커버리지. 괜찮네요. 지하 커버리지. 열차 제어 연동. 그리고 LTEM은 해상. 그리고 AIS 연계. 좋습니다. 이런 기술 요소들 작성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랜 쉐어링을 사용한다. 라고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총평 끝냈고요. 이제 멘토링 하시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